들어가며 손에 없는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시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흔히 되풀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무조건 되풀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젊을 때는 조금 손해를 봐도 다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는 그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베풀면 되돌릴 수도 없고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노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람 돌아오지 않더라. 72세 박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정숙 씨는 가정이 평안하도록 묵묵히 희생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숙 씨는 여전히 자녀들을 챙겼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둘째 딸은 공무원, 막내 아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뜸하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동생은 평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끔씩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액수가 컸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정숙 씨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동생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준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적금을 깨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창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1,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는 거니? 와이프 명의로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진짜 대박 아이템이에요. 엄마, 제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정숙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동생에게 큰 돈을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금을 모두 휴약하고 보증금도 떼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요.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너희는 여행도 가고 할 거다 하면서 왜 맨날 돈이 모자라니? 엄마, 이것만 도와줘요. 정말 곧 갚을게요. 그렇게 해서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모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연락이 끊겼고 자녀들은 지금 좀 어려워서 라는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받으면 드릴게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돌아온 돈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돈을 지켰다면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숙 씨는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단다. 도수 치료와 주사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아껴 먹을 수 있는 약만 처방받고 정원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간절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70세가 넘으면 내 노후를 책임질 돈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돈을 베푼다고 해서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기 쉬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람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정숙 씨의 말에 공감되지는 않나요? 노년의 돈은 자녀를 위해서도 친척을 위해서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합니다. 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라. 안녕하세요.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는 박정숙 씨가 평생 베풀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깨달은 또 하나의 교훈. 결투 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라. 결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느라 자기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온 생활.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픈 몸을 이끌고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정숙 씨는 한평생 집안일과 가족을 위한 일로 몸을 혹사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가 허리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엄마, 나 출근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손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시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손주들 간식을 챙겼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을 꿇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를 하나 올리다가 결국 허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 나 괜찮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 병원에서 의사는 정숙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살아왔는가? 결국 남는 건 병든 몸뿐이구나. 주사 치료와 도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꽤 나올 텐데 괜찮으시다? 정숙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그녀는 값비싼 치료 대신 처방받은 약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가? 막상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동안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주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아프니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약만 받아왔어. 아이고, 병원비 아까워서 그러셨죠? 아니야.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지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지듯 걱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돌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먼저 챙기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 대신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같이 앉아서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를 맡기려 하면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내 건강을 지켜야 해서 더 이상 손주 돌보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손주 보는 게 힘드셨어요? 응,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어.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자. 놀랍게도 자녀들은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정숙 씨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종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주었고 다른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항상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하자 그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니 자녀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더라.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한 길이다.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몸이 아파도 참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노년의 삶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결국 내가 외로워지더라. 안녕하세요.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결코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결국 내가 외로워지더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들에게는 부담과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부모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박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언하고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박정숙 씨는 늘 자녀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을 옮기려 할 때는 밤새 걱정하며 말렸고 딸이 이혼을 고민할 때는 직접 나서서 말렸습니다. 손주들의 교육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점점 부담과 간섭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퇴사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 너 지금 다니는 회사 얼마나 좋은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버텨야지. 이직하면 또 적응해야 하고 돈도 안정적이지 않을 테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차진을 냈습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저도 가진 답이 있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조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걸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니까 왜 자식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그제야 정숙 씨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에 깨닫다. 손주들의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의 성적이 걱정되다 내 며느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은율이는 영어 학원 좀 더 다녀야 할 것 같다. 요즘 시대에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 요즘 초등학교에서 수학이 중요하다던다. 따로 과외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님께서 저희 집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아이들도 할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는 그것이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자녀들은 나를 피하는 걸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너무 조종하려고 했구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 이제는 자녀들의 고민을 이야기해도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부담 없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답을 정해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공부 이야기 대신
할머니, 오늘 축구 시합에서 이겼어요. 할머니, 이번에 그림 대회 나갔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구나.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진 않으셨나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놀랍게도 한 걸음 물러서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지혜이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된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는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결국 내가 외로워진다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침묵은 지혜이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된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가족 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도 하죠.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기분 나빠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 그 한마디가 만든 거리. 박정숙 씨는 평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있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죠. 특히 자녀들에게는 늘 걱정이 많아서 그들의 삶에 대해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가족 모임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정숙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내 성격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성격이 문제라는 거야? 그냥 해본 말인데 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엄마,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담원했습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한 말입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 그 한마디가 딸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을 했구나. 어쩌면 침묵이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이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요리를 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리를 간단하게 하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이 잔소리하셨어.
순간 가슴이 청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며느리는 나를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후로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어머님.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이 거절이라는 걸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쉽게 했구나. 그냥 두고 볼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진리일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침묵이 만든 놀라운 변화. 그 후 정숙 씨는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조언을 먼저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딸이 다시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예전 같았으면 내 성격이 문제가 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겠네. 그러자 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한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랑 이야기해서 속이 좀 풀렸어. 고마워.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굳이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요리할 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잘하는다며 칭찬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요리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줄이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말의 법칙. 우리는 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아니라 정천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조언을 원할 때만 조언을 하자.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혜의 동인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로 인해 가족들과 거리감이 생긴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보다 말을 조금 줄이면 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침묵의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놀랍게도 한마디 덜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장을 통해 박정숙 씨가 깨달은 소중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베풀지 말 것, 건강을 희생하지 말 것, 자식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 불필요한 말을 줄일 것.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박정숙 씨는 평생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도 결국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이 말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숙아,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앞으로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다. 이전에 정숙 씨라면 자녀들이 부탁하면 손주를 돌봐주고 명절이면 음식을 잔뜩 준비하며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 미안하지만 이제 내 건강을 먼저 챙기려고 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대신 이번에는 너희가 차려가. 나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은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어머니의 변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엄마를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야 어머니가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이다. 남도 나를 사랑한다. 정숙 씨는 이제 아침이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 도시락을 싸느라 바빴을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그린 그리기 수업을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 그림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근교 여행을 떠납니다.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거나 한적한 시골 마을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 손주들만 챙겼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더라. 내가 나를 소중히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더 존중해주더라. 그동안 정숙 씨는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이다. 남도 나를 사랑한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제부터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남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 망설여지신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서문,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된다.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게 뭘까?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다가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난다. 언젠가 우리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재앙과도 같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남의 집 의존해야 하며, 외로움까지 겹쳐오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지옥이 된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혼자 살아도 결코 불행하지 않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노후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제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한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란다. 외로움은 노인을 서서히 죽인다. 늙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는 것?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삶은 무너진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늘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다. 점심을 먹어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 저녁이 되어도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진다. 외출할 일이 없어지면서 사람들과의 접점도 사라진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온다. 식욕이 줄고 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결국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정든다. 이것이 고독사의 시작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서울의 한 원룸에서 82세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관리비가 연체되어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김씨는 이미 차량을 시신이 되어 있었다. 그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도 한때는 가족을 꾸렸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제보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삶을 살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었다. 결국 고립된 삶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저절로 유지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로움을 막으려면 능동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가까운 친구 한두 명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가족과의 연락을 끊지 말자.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부를 묻자. 취미 활동을 가져야 한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람들과 연결되자. 온라인을 활용하자. SNS, 카톡 단톡방 등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혼자 사는 법을 익히되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삶은 결국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있다. 외로움을 감지하면 결국 삶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지금부터라도 고립되지 않을 길을 찾아야 한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다. 늙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원비 한 번 나가면 통장이 바닥나고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줄여야 한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산책할 수 있는 삶이 없다. 그냥 그날그날 버티며 연명하는 것뿐이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받쳐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 가족이든 정부의 지원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난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많아도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을 결정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주변에서 멀어진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한때 장가가던 박 씨의 이야기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넉넉한 생활을 했고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씩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정원비, 생활비,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쌓이면서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갔다.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한때는 가족과 함께 큰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좁은 방 하나에서 살아가야 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이제는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거의 없어졌다. 결국 그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무너졌다. 이것이 돈이 없는 노인의 현실이다. 돈이 있으면 다르다. 돈이 있으면 정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돈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인간관계마저도 안정적이 된다. 노후에 돈을 잃으면 끝이다. 노후에는 돈을 다시 벌 기회가 없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쓰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노후에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이 귀찮아질 수 있다. 노후에 돈을 잃지 않는 법. 자녀에게 모든 돈을 넘겨주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잊고 재산을 미리 넘겨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뀐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따로 남겨둬야 한다. 내 돈은 끝까지 내가 관리해야 한다. 절대 큰 돈을 투자하지 마라. 노후에는 한 방을 노리면 안 된다.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튀어야 한다. 이거 확실하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 사지에 절대 당하지 마라. 노인을 노린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사 투자 사기, 과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긴다. 가족, 친척, 친구라고 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이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노후에는 돈이 나갈 곳이 많아진다. 월세, 보험료, 카드값, 자동차 유지비 같은 고정 지출이 크면 생활이 어렵다. 가능하면 집을 소유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돈 없는 노인의 삶.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이 씨의 이야기다.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다.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사업 실패와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월 60만 원의 연금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하루 한 끼, 가장 싼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나눠 먹으며 버틴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참는다.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이것이 돈이 없는 노인의 현실이다. 돈이 없으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정들고 인간관계도 사라진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젊었을 때야 몸이 조금 아파도 회복이 빠르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노년에는 작은 병도 치명적일 수 있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몸이 망가지는 순간부터 삶의 모든 자유가 사라진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다. 병원비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젊었을 때의 건강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다. 건강이 나빠지면 홀로 살아갈 수 없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들어진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돌봐줄 것인가? 자식, 친척, 친구 모두 자기 삶이 바쁘고 끝까지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한다. 그곳에서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건강을 잃은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박 씨는 77세의 노인이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신하며 살았다.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고 가벼운 감기조차 기스럽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날 이후 그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돌봐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졌다.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요양원의 현실. 박 씨는 요양원에서 한 하루를 반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있고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오면 먹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자유가 없는 삶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존엄성을 잃었다. 누군가가 씻겨줘야 했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 건강을 잃은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유도 자존심도 삶의 의미도 사라졌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 들면 어차피 몸이 약해지는 거 안다? 건강은 타고나는 거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진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노후에도 자유롭고 행복하다. 반면 건강을 잃은 사람은 남에게 의존해야 하고 정원과 요양원에서만 지내야 한다. 노후에 건강이 없으면 돈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우리는 병원 침대 위에서 남이 식어주는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것. 운동을 생활화하라. 운동은 노후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감소한다. 근육이 없으면 걷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곧 약이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든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된다. 노년기에 맞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라. 나는 아직 괜찮다고 감심하다가 병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작은 병도 치명적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마음이 건강을 지킨다. 건강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노후에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약하면 정원에서만 지낸다. 가족이 있어도 돌봐줄 시간이 없다. 친구가 있어도 함께 어울릴 수 없다.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자유를 잃는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늙어서 남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돈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을 잃은 노인의 현실. 80세의 A씨는 한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산에도 자주 다녔고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했다. 자꾸 숨이 차고 피곤이 쉽게 쌓였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몇 달 뒤 정원에서 심각한 당뇨와 혈압 문제를 진단받았다. 이제 그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걷는 것도 힘들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이제는 외출도 어렵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었다. 그때 조금만 건강을 챙겼다 하면 후회에도 늦었다. 지금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A씨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지켜야 한다. 늙으면 누구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나이는 들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친구가,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의지할 곳이 사라진다. 자식들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 사회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기댈 곳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를 책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식들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어야 한다.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것은 다르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삶을 헌신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돌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던 시대가 아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가족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다. 형제자매가 많아도 친척이 많아도 결국은 혼자다. 각자 가정이 있고 삶이 바쁘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가 아프거나 어려워지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78세 최씨는 자식이 셋이나 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돕고 손주까지 봐줬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명절 때조차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그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기대면 안 된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노후의 가장 불행한 삶. 노후의 가장 불행한 삶은 무엇일까? 돈이 없는 삶? 건강이 나빠진 삶?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를 모시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모가 생활비가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한다. 어쩌면 자식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밥을 차려주는데 미안하네. 내가 여기 있는 게 민트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노년이 정말 행복할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 자식에게 돈을 맡기지 마라.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생활이 먼저다. 연금을 증기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는 항상 확보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거나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이사하는 것도 어렵다. 거처가 안정적이어야 불안하지 않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취미를 만들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자.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직접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노년의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 스스로 준비하고 길을 타는 사람은 홀로 살아도 불행하지 않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고 단단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것.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후에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로움이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해진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 그 비결은 무엇일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커진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문제가 없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취미를 가져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 한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여행을 떠나라. 꼭 누군가와 함께 여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연을 즐기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자. 여행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밥, 혼자 밥 먹기,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도 괜찮다. 때로는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다.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지식적인 하루를 보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될 필요는 없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자. 가끔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도 필요하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라.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나가자.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봉사활동, 템플스테이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온라인을 활용하라.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해 사람들과 소통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자주 외출하라.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 도서관, 공원, 카페, 전시회, 문화 행사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로움도 인생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고독도 수행이다라고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사색하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평온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 70대 중반의 A씨는 10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허전함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아침이면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이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신다. 가끔은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집에서는 화초를 가꾸고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긴다.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노후에는 누구나 혼자가 된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외로움을 잘 다루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노후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홀로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늙으면 다 필요 없다. 그렇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누구를 후회 없이 단단하게 살아가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에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갑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그 모든 인연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가 평생 간직할 소중한 인연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큰 시련과 깨달음을 줍니다. 늙어 재혼한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번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 인생의 선택,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았던 나이들요. 박할머니는 60고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가글제도 값지는 소리만 고무하게 울릴 뿐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은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박할머니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 좋았습니다. 시간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 더욱 적막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지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 여사, 좋은 사람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박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지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도 혼자예요.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외롭게 지내고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박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른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고민 끝에 결국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김 씨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혼자면 좋은 날씨도 즐길 사람이 없죠. 김 씨의 말에 박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김 씨는 박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은 다 자기들 살기 바쁘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구나. 김 씨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잠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 씨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 기대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박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반갑게 인사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감춰진 진실. 박할머니의 새로운 결혼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진씨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 산책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김씨가 가끔 박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할 때면 그녀도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는 이미 시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 그리고 불길한 예감. 어느 날부터인가 김씨는 자꾸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기관지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몸이 으슬으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약 좀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김씨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어느 날은 자다가 갑자기 헐떡이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감기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김씨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수건 위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감춰진 병, 그리고 깨달음. 이제 병원에 가야 해요.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김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억지로 김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결과를 알렸습니다. 피암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김씨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 가기를 꺼렸던 이유, 기침이 심해져도 별 반응이 없던 태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씨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해봐요.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김씨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이미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했지. 그 순간 박할머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랑 결혼한 거예요?
박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나한테 점수발을 들게 하려고?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끝없는 희생. 그날 이후 진씨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더욱 심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를 돌고 왔습니다. 매일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식사를 돕고 화장실까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분노와 허탈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처음엔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건 부부의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사람의 간병인이다. 밤마다 김씨의 거친 지침 소리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느라 자신의 생활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아닌 피곤하고 지쳐버린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걸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 박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칠어진 피부, 기꺼진 주름, 초췌한 표정.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일까?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었다. 김씨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돕고 약을 챙기고 화장실에 부축하고 밤마다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다. 그는 점점 약해졌고 그녀는 점점 무너져갔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거야.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끝없는 희생. 어느 날 박할머니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김씨의 오래된 정원 기록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단일, 결혼 6개월 전. 진단명, 태안 초기 발견, 즉시 치료 권장. 그녀는 침을 몰아쉬며 기록지를 지었다. 그 순간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녀는 병원 기록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김씨는 힘없이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당신이 결혼 전에 받은 진단이 맞아? 김씨는 담원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김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 혼자 남기 싫었어. 그 순간 그녀는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결혼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자신의 점수발을 위한 것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단은 그녀가 치르고 있었다. 끝없는 점수발, 사라져가는 삶. 그날 이후 박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김씨를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자문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는데 내가 왜 이 희생을 감당해야 하지? 김씨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이제는 혼자서 물 한 잔도 마시기 어려웠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겹게 숨만 쉬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그의 곁에서 모든 걸 챙겼다. 그러나 점점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이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미움. 처음엔 동정이었고 그 다음엔 원망이었고 이제는 미움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속닥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단의 순간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어느 날 밤 박할머니는 다시 한 번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고통을 끝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힘겹게 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밤에 어디 갔었어? 박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요. 김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순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이에요. 김씨는 순간 나를 잃었다. 기침을 하려다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박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속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혼자였어요. 김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떠나면 난 혼자 남아야 해. 그 말에 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요. 당신이 날 속였을 때부터.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붙잡았다. 제발 가지마. 나 정말 잘못했어.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난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김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박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그녀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문 앞에 섰다. 잘 있어요. 당신도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봐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할머니는 이제 혼자였다. 그러나 이번에 혼자는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딛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밤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러나 이번에 혼자는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은 자유였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이렇게 신선했다. 그동안 갇혀있던 집안 공기는 항상 무겁고 눅눅했던 것 같은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에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없었다. 거기서의 시간들은 이제 끝이었다. 그녀가 감옥처럼 여겼던 곳을 떠나온 지금 그녀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야 했다.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친구들은 놀랐다. 아니, 어쩌면 놀라기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아니, 박 여사. 그 나이에 이혼을 해? 그것도 병든 남편을 두고? 그래도 남은 생일을 외롭게 살 수 있겠어? 이제 와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진 않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나는 혼자였어.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속에 너무도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결혼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나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부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주며 마음을 나누는 관계이다. 그러나 그녀와 김 씨의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수로 시작되었고 희생으로 이어졌으며 배신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감옥은 스스로 나왔다. 홀로서기, 그리고 새로운 삶. 이혼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평온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봤다. 아침에는 시간이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걸었으며 저녁이면 좋아하는 차를 끓여놓고 조용한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청혼함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외로움이 두려워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관계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이다. 삶의 질에 무엇이 행복인가? 박할머니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집착을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는 이제 집착을 놓았다. 잘못된 관계에 대한 집착,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희생해야 한다는 반박.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그녀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진정한 행복을 찾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오히려 평온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아니, 지나갔다기보다는 이제는 놓아버릴 수 있었다. 김 씨와의 결혼도, 희생으로 가득했던 시간도, 그리고 배신감도.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옥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살다. 어느 날 오랜만에 시간이 갔다.
예전에는 김 씨와 함께 장을 보던 곳이었다. 그때는 늘 김 씨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골랐고 박할머니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사왔다. 그녀는 이번엔 자신을 위해 장을 봤다. 신선한 과일, 부드러운 두부, 따뜻한 호박죽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하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않고 살았을까? 결혼 생활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김 씨를 위해.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한 노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분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반지겠지.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안이는 바람이 기분 좋게 스쳐갔다.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행복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다. 행복은 오직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무산하고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이제 집착을 내려놓았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당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복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부디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진정 행복한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